안녕하세요. 오늘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 국가경제분과의 조세 포럼에서 주관하는 한국의 상속세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유통일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의 통일이라도 된다, 그냥 남북한이 하나만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결코 아니죠. 사실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지 않으면 통일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북한에 가까운 사회가 되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면 다 됐다가 아니라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피를 흘려 쟁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통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87 체제 때 또 광주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피를 흘렸지 않냐 그러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서구 선진국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모든 국민들에게 보통 선거권이 주어지는 그런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뛰고 걷는 거 아닌 것처럼 우리나라가 한 60년대까지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미숙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 민주화가 좀 더 발전돼서 1987년 이후에 성숙된 민주주의가 되고, 그래서 헌법에 그냥 선언적으로 있는 헌법 조항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회가 됐고, 또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겁니다.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산업화다, 민주화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저는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이미 자유민주주의 시작됐고 단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선진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그런 재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각 정부에서 세운 연구소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업들도 세웠고 전경련도에도 세웠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세운 연구소는 아무래도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업들이 세운 것은 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이익 집단들이 세운 건 다 그쪽의 이해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해관계를 떠난 전 범국민적인 그런 싱크탱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인 이런 싱크탱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저희가 이 네트워크에서 느슨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일단 전문가들이 연합해서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한두 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연구소를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일환 중에 하나로 우리 조세 포럼에서 이 상속세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상속세제가 굉장히 상속세가 높았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금을 많이 안 내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갈 걸 염두에 두고 굉장히 상속세가 높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컴퓨터도 발달하고 상속세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상속세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상속세제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도 너무나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런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발표자로 나서 주신 황승현 교수님께서 이런 주장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황승현 교수님께서 상속세제를 이제 자본이득세제로 바꾸자 이런 주제론을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최준선 교수님께서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 승계에 대해서 두 차례 오셔서 오늘 세미나를 2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귀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주관을 해준 네트워크 측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공동 주최를 해주신 바른사회 시민회의 그리고 정교모에 감사를 드리며 인사말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와서 또 먼저 가셔야 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념사진 먼저 찍고 그리고 이제 주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경희대학교의 황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세 포럼 아래 상속세제 개혁 포럼에서 준비한 세미나입니다. 제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바꾸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분인데 30분이니까 사실은 40분 안에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본이득세 도입하면 우리 주가가 만 간다. 그걸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지금 SG 증권에서 시작된 SG가 소시에테 제네랄 불어인가요? 그게 프랑스계 증권회사인가 보죠. 소시에테 제네랄 맞나요? 프랑스계 증권회사, 거기에서 생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한 7, 8개 회사가 사상 최대로 폭락을 해서, 그러니까 하한가를 쳤는데 하한가를 4일, 5일 이렇게 하한가를 친 것 같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 때문에 날린 돈이 몇 조가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사건이 크게 터져서 지금 전 증권회사가 다 비상이고 금융감독원이 비상이고 검찰에서도 나서고 어제는 검찰총장이 나서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이랬습니다. 그 사건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거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이 자료를 좀 보완해가지고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완해가지고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 신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꼭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 9월 달에 조선일보에서 저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난 기사입니다. 대주주들 상속세 부담에 주가 낮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1,400만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 고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사람이 이제 검찰 수사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그 검찰에 이제 수사받기 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이 왜 난지 알아요? 상속세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뭘 했어. 옛날에 하이에크가 돌아가실 때 아들이 하이에크 병원 입원했을 때 가서 그랬답니다. 아버지, 소련이 망했대요. 내가 뭘 했어.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 1930년대 말인가 했어요. 그게 세월이 흘러서 몇십 년 지났습니다. 60년 지났습니까? 그때 이제 소련이 망했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뭘 했어. 망한다고 했잖아. 저는 1년도 안 돼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뭘 했어. 상속 때문에 했잖아. 이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SG증권 주가 조작 실태, 이것 때문에 국내 증시에 투자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다 그렇게 주가 조작하고 또 주가가 높아야 좋잖아요. 근데 주가를 높이지 않고 다 주가를 낮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 상속세 때문에. 그게 말이 그런 거지 증명해봐. 증명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그게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 다우데이터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나 봐요. 이 다우데이터.
이게 2021년 7월 달에는 9,700원 하다가 이게 쭉 올라가지고 아니 2021년이 아니니까 7월 21일 날 이렇게 하다가 9월 달, 10월 달, 12월 달, 1월 달, 3월 달,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 얼마가 됐냐면 55,000원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 5만 원 정도 가다가 4월 28일 날 뚝 떨어졌는데 얼마나 떨어졌냐면 17,000원으로 떨어졌어요. 3분의 1 떨어졌죠. 이제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개. 그래서 이거 어제 기사입니다. 라더견이라는 사람이 이 주범인가 봐요. 이 사람이 몇백 몇천억 벌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쉬운 말로 꼬셔서 투자를 받아서 거기 누구 어떤 가수도 있고 영화 배우도 있고 이런 사람 있나 봐요. 그런 사람도 내세워서 돈을 많이 받아서 그걸로 사고 팔고 했다. 왜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게 조작할 수 있었냐? 상속세 이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속세 이슈다. SBS에서 어제 SBS 그 방송에 여기에 이렇게 했어요. 여기 빈틈은 뭐냐면요. 제가 동영상 들려드리려고 하다가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이 라더견 상속세 이것만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거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여기 빈틈은 뭐냐면요. 이 빈틈이 한 방에 해결되는 시점은 상속세법이 개정되면 돼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상속세법 개정 안 되면 이런 것들이 늘 존재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뉴스를 인터넷 신문에 보면 코멘트를 땄어요. 여기 빈틈이 한 방에 해결된 시점 상속법이 개정되면 된다고 언급했다. 상속이나 증여를 앞둔 기업 오너 일가는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가 낮은 것을 선호하고 이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점을 노렸다. 설명회에서는 그 대상들을 후보군 300, 400개 기업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대주주 나이까지 다 언급하고 이 회사는 대주주가 나이가 얼마 되니까 상속이 곧 발생해요. 그러니까 상속이 발생하니까 이 회사 주식이 가격이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낮춰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 400개 중에 골라가지고 지금 7개 이것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주가 폭락한 8개 중에서 7개가 대주주 상속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5월 1일자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 라더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다우키움 그 회장이 김익래라는 회장인가 봐요. 그 사람이 범인이다. 그 사람이 상속을 줄이기 위해서 인적을 블록딜을 해가지고 주가를 낮추게 해서 그것 때문에 생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했을 뿐이다. 무슨 통정거래가 다 짜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짜가지고 내가 얼마 팔면 네가 얼마 사주고 또 얼마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 원 정도 하던 걸 쭉 조금씩 올려가지고 5만 원이 갔다 갑자기 팔아가지고 만 얼마로 떨어졌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MBN하고 인터뷰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대주주의 증여상속세. 예를 들어 상속세가 3천억이면 주가가 70% 하락했으니까 이게 900억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2,100억 이익 받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저도 돈이 있으면 주식을 좀 하고 싶어요. 보여요 이게. 근데 돈도 없고 또 속을까봐 또 저 껴에 제가 넘어갈까봐 못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태광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태광산업에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태광산업에 이 청기 누설인가요? 태광산업의 주가 총액이 7,700억? 오늘 아침 찾아봤어요. 7,700억? 그런데 매출이 2조 5천억 정도 돼요. 매출이. 단기 순이익이 3천억, 4천억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2년분이면 주가 총액을 다 사고 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걸로는 PBR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 총액을 순자산 총액으로 나눈 거 이게 0.1이에요. 그러면
0.1이라고 하는 게 뭐 소수점 반올림하고 이렇게 해서 그럴 건데 뭐 0.149라고 치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이 파산을 하면 얼마를 돌려받게 되냐면 7배, 8배를 돌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초창기에는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죠. 외국인들이 자산조례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안 올라요. 왜 안 오르냐? 배당도 안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주식의 80%를 그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주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있어요. 실제로 움직이는 주식은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넣어놔도 오르지 않아요. 회사가 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0년 되거나 20년 되거나 주가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 손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수두로 갑니다. 극단적인 게 태광산업이에요. 태광산업이에요. 이제 그런 허점들을 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상속세가 없어지면 그 회사 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PBR 1은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저 회사 망해서 팔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청산가치가 100이면 주가 총액도 1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청산가치가 100인데 주가 총액이 10이다. 그러면 그거 사야죠, 주식을. 그 문제인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뚫고 이 라더겐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가 조작, 뭐 조작일지 어쩔지 뭐 수사가 돼봐야 그런 것 때문에 생겼는데, 그것을 김익래 회장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자기 빠져나가려고. 그냥 김익래 회장이 이 사람을 고발했어요. 이 사람 고발했어요. 저한테 누가 이런 걸 보내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거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다우 키움 그룹이 있대요. 여기 정점에 상장기업 다우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다우데이터는 이머니라고 하는 회사, 그 회사 외 5인이 최대주주 63.26% 갖고 있대요. 이 이머니라고 하는 회사는 아들이 대주주인 비상장 회사래요. 그런데 이머니 이것이 돈을 빌려가지고 다우데이터의 주식을 삽니다. 근데 돈이 어디 있을까요? 없으니까 다우데이터의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주식을 사고, 그러면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를 뭘로 갚냐? 배당 받아가지고 이자 갚고, 배당받아 이자 갚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 다우데이터의 주식이, 이머니가 다우데이터 주식을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라더겐이라는 사람 주장입니다. 또 4월 19일 날 48,000, 4월 17일 날 5만 100원이었어요. 그게 5월 3일 날 현재 16,310원. 그러니까 2주 보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알면 주식 가격이 높을 때 팔고 쌀 때 사고 이렇게 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기업 승계 가능해지죠. 왜 이러냐? 상속세가 너무나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가가 낮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북한 문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또 거버넌스 문제다, 오너 리스크다 이런 얘기인데, 오너 리스크 맞죠? 오너 리스크가 오너가 능력도 없는데 회사를 맡아가지고 하다가 또 경영 실수, 판단 실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오너 실수는 맞는데, 오너 리스크는 맞는데, 그 오너 리스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고의로 주가를 낮추려고 하는 유혹과 시도, 그게 오너 리스크다. 그게 뭐냐? 상속세 때문이다. 그러니까 꼭 상장회사뿐만 아니고 상장회사는 그래도 주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주가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괜찮아요. 근데 비상장회사는 문제가 큽니다. 비상장회사는 작년에 이익이 많이 났어요. 작년에 유독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그 상증법 상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한다, 이게 굉장히 높아집니다. 바로 직전 년에는 3배수, 그 전에는 2배수, 그 전에는 1배수 해가지고 3년 합쳐서 1, 2, 3 곱해서 이걸 6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작년에 이익이 많이 발생됐을 때, 많이 발생되는데 올해 오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주가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팔아도, 회사를 100% 팔아도 상속 다 못 내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이런 것을 광고로 해요. 이 제가 신문에서 뽑은 건데,
대표님, 기업의 비상장 주식 가치를 낮추세요. 이게 광고로 나오는 겁니다. 주식 가치를 낮추세요. 이런 광고가 세상에 대한민국 말로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주가가 높을수록 증여세도 높다. 증여세하고 상속세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증여세 높으면 상속세는 높다. 그러니까 주가가 높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주가를 낮출까요? 이것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입니다. 컨설팅에서 이 와중에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뭐 일감 몰아주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약점 잡아가지고 세금을 때리는 거죠. 세금 때리는 거죠. 세금을 낼 만한 기업들은 돈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 직원들이 뭐 조그마한 식당 같은 거 하나 털어가지고 자기 승진 못해요. 회사 털면 승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웨덴 국세청의 성공 스토리 그런 책 있죠. 거기서도 보면 뭐냐면은 예전에도 스웨덴이 자기 수입 많이 올리면 승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포상하고. 지금 우리나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시도상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시도상선 회장이 그 사람은 회사를 홍콩에서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홍콩에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애국자라서 한국 국적을 바꾸지 않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183일 이상 있으면 안 되는데 한 번 5년 안에 한 번을 딱 허리 디스크인가 뭐 수술했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들어와서 133일 넘겨버리니까 국세청에서 출국금지 딱 시키고 5년 동안에 종합소득세를 내라 해가지고 세금 얼마를 내라고 했냐면 4천 몇백억. 돈이 어디 있어 4천 몇백억이.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갔죠. 그래서 감옥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나중에 대법원 판결까지 대법원 판결이면 8년 9년 걸렸어요. 그게 마치고 나서 4천 몇백억 내라. 돈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산은 다 홍콩에 있는데요. 홍콩 자산을 뺏어올 수 없으니까 못 받고 있는 거죠. 이 사람 계속 출국 금지 당해 있고. 지금 아마 10몇 년째 외국에 못 나가고 있죠.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했던 국세청 사국장, 아마 국세청 사국이 그런 큰 건들 하나 봐요. 그 사국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국세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국세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 그래서 상속세하고 주가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가는 국부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국부가. 제가 주장컨대 우리가 대만이 전쟁 위험이 높다는데 대만 정도의 PBR을 대만이 PBR이 2.4입니다. 우리가 1.0이고 우리가 대만 정도의 PBR을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가 총액이 4천조가 늘어요. 4천조가 늘면 우리 국부가 4천조가 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1만 간다 하면은 국부가 얼마 늘겠습니까? 얼마 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대만이 우리보다 인구가 반도 안 되는데 우리의 주가 총액은 2.12 트릴리언 US 달러. 대만 1.92 비슷하잖아요. PBR이 우리가 1.0, 대만이 2.4, 미국이 4.2. 브라질이 그게 경제입니까? 거기도 2.0이에요. 중국과 같은 그 엉터리 경제 거기도 1.3이에요. 신흥국 평균이 1.6이고 선진국 평균이 2.8입니다. 왜 우리가 1.0이라서 우리가 신흥국 평균보다도 안 되냐? 뭘까? 이 밑에 보십시오. 삼성전자 그래도 1.3, LG 0.5, SK 0.6, 두산 0.7, 하나 0.8, 롯데 0.4, GS 0.4, 동부그룹 0.3. 이 지경입니다. 이 지경. 이러니까 이게 1만 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1만 되더라도. 그런데 우리 상속세가 55%가 일본이고 한국이 50%. 이렇게 근데 일본은 좀 이따 말씀드리죠. 일본은 55%인데 비상장 회사일 경우에 80% 면제, 20%만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20%에 대해서 55%니까 얼마입니까? 11%. 그겁니다. 우리는 50%인데 대기업의 대주주일 경우에는 할증 20%에 60%. 가족이라고 해서 할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가족이 뭐 죄졌다고 가족이 물려받으면 더 내라고 해요?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는 것은 국세청이 안 쳐다봐요. 가족 간에 거래하면 더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상한 특수관계인 거래를 해가지고 거기서는 아주 집요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왼수예요. 여기는 OECD 평균 15%라고 했죠. 그런데
많은 곳에서 OECD 상속 평균이 27%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죠. 이 15%가 맞아요. 15%가 왜 맞냐?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혹시 25%다, 26%다 그렇게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속세가 있는 국가의 평균이 27%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OECD 평균은 없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 평균은 15%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 상속세, 증여세 비중이 우리가 미국의 벌써 5배쯤 되죠. 우리가 상속세가 얼마나 높은가? 일본은 55%인데 비상장에서는 80% 납세 유예하고 5년 후에 면제합니다. 실질 최고 세율은 11%, 그러니까 0에서 11%입니다. 한국은 50%인데 60%까지 간다. 프랑스 45%인데 75% 공제, 11.25다. 미국은 40%인데 여기는 거의 세금 상속세 내는 경우가 없어요. 공익재단 만들어서 하면 다 틀리니까 나중에 우리 공익재단에 대해서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은 40% 상장기업은 50% 면제, 비상장은 100% 면제. 스페인은 가족 소유 기업일 때 95% 공제하니까 원래 34%인데 1.7 낸다는 겁니다. 아일랜드도 33%인데 주식까지 90% 공제 3.3% 낸다는 겁니다. 독일은 30%인데 85% 면제, 15%만 걷고 그것도 7년 지나면 면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에서 30% 하니까 얼마입니까 실제로? 4.5. 7년 동안 기업 유지하면 제로. 벨기에가 웃겨요. 벨기에가 상속가 많아요. 상속 80%래요. 80%인데 가족 상속할 때는 30%라는 겁니다. 이게 맞잖아요. 가족한테 주면 할인해 줘야지. 가족한테 준다고 해서 벌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기업일 경우에는 90% 면제해가지고 실제는 3% 낸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나라들하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하고 영국하고 경쟁하고 프랑스 경쟁하고 독일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왜 이 나라들은 이렇게 면제해 주는데 우리는 오히려 올가미 씌워가지고 이렇게 다 훑어먹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주가 폭락 사태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사도 있어요. 코스피 10년 동안 장기 투자한 동학개미하고 이 사람이 10년 전에 나스닥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10년 동안 27% 오를 때 나스닥은 373% 올랐다. 이 얘기입니다. 또 가업 승계하기 할 때가 되면 승계 못하고 결국에 회사를 팔아야 됩니다. 회사를 팔아야 됩니다. 팔고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팔고 외국으로 가야죠. 외국으로 가야죠. 여기 보면 락앤락, 37, 유니더스 뭐 이런 탄탄한 기업 상속 감당 못하고 사모펀드 회사에 넘겼다. 그러니까 가업 상속 공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있어도 독일은 평균 1년에 10,000개 회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 100개. 왜 신청 못하냐? 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걸 어겼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3년, 4년 지나서 그걸 국세청이 발견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매년 또 발생했던 세금을 안 냈다 해가지고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 20%. 그러니까 4년 지나면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의 2배를 내야 되는 겁니다. 상속세 얼마라고요? 50%. 대주주가 아닐 때. 근데 2배를 내면 얼마입니까? 100%.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겁나니까. 그런데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들이 승진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가압 상속 받았던 회사 거기 딱 찍어서 저기 한번 조사해보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작년에 가압 상속 제도 그걸 좀 느슨하게 완화해 준다. 완화해 주고 나서 또 액수도 좀 이렇게 확대해 준다 해놓고 나서 무슨 구절이 딱 들어간 걸 보고 제가 이거 사기다라고 했냐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회계상에 잘못이 발견되면 뭐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어요. 회계상의 잘못. 그런데 저보고 저는 뭐 사회학과 교수니까 제가 뭐 장부 볼지 모릅니다만 저한테 어느 기업을 딱 찍어가지고 저 기업이 가가지고 거기서 회계 장부 실수한 거 찾아냅니다.
어떻게 1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서류들이 뭐 수십만 장, 수백만 되는데 거기서 뭐 돈을 뭐 늦게 줬는데 뭐 받은 걸로 해서 뭐 어떻게 처리해주고 뭐 이런 거 뭘 팔았는데 이거 뭐 어디서 와가지고 이거 좀 영수증 처리 좀 빨리 해주세요. 우리가 돈이 급해서 그러니까 돈 먼저 주고 영수증 내일 줄게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라도 찾아내면 죽인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가압상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개가 안 돼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매각하는 거죠. 매각하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일 왼쪽 것만 보시죠. 뭐냐면은 이 2,000명 대상으로 제가 원래 사회조사가 전공입니다. 사회조사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큰 조사를 합니다. 뭐냐면 이랬어요. 제일 왼쪽 건 보세요.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낮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를 더 올려야 된다. 제일 왼쪽이 아니다. 가운데가 모르겠다. 오른쪽이 그렇다. 무려 54.6%가 더 올려야 된다. 아니다가 22.3%입니다. 또 이런 건 우리가 그 자본이득세 제일 오른쪽 거 하나 보십시다. 시간이 없어서 기업이 대물림될 때 제일 오른쪽 그림입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동안 상속세 납부를 미루어주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가 32, 아니다가 35, 모르겠다가 33. 아까 이거 부자들은 상속세 올려야 된다. 이거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설득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상속세 자본유익세를 바꾸자. 이게 이 상속세 자본유익세 바꾸는 게 이게 죽어가는 우리 국가 경제를 부활하는 프로젝트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 잃게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상속세는 위헌이다. 난민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기업도 해외 이전한다. 기업할 의욕도 잃는다. 경기 침체, 가계부채 증가, 무역수지 악화, 투자 감소, 고용 위축, 자본 이탈, 주식시장의 불법과 범법 만연 이런 것들의 원인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불법과 범법 이게 바로 이번에 SG증권에 생긴 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상속세 폐지하고 자본유익세를 도입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 내자는 거 아니고 그 주식을 팔 때 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식을 팔 때 거더라. 그렇게 한 나라 많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바꿔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는 많다. 스웨덴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그렇게 하자. 자, 상속세를 자본세로 변경하면은 법인세 증가로 상속세율 훨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한다. 두 번째로 기업가들 편법, 모순적 행위 이런 것들 원인이 제거된다. 그래서 기업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 대주주들의 이익하고 일반 개미주주들, 개인 투자자들, 또 연기금들 이런 거하고 이해를 일치시켜서 누구는 주가가 낮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어진다. 그 다음에 개인 재산을 상속하면 세금 내는데 기업을 상속하면 세금 안 내게 되니까 누구든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들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회사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넣을 거다. 그래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면 창업 붐도 일어나고 일할 사람도 부족해지고 이렇게 해서 고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국제 신용도가 상승하고 연금 고갈 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거다. 해외 유입이 해외에서 외화 유입이 늘어날 거고 그럼 국가 경쟁력이 상승될 거고 기업의 해외 이전이 이제 그만 멈춰진다. 그리고 지금 주식 투자자가 1,441만 명입니다. 가구수 우리나라의 가구수로 치면 거의 60몇 %예요. 이 사람들의 자산을 증식해 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캠페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스웨덴은 실제로 2005년에 상속세를 이렇게 폐지해서 보면은 세금이 이렇게 늘고 또 GDP에서 세금 비중이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 없애기 위해 상속세 폐지하거나 가압성계 자본에서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 1,441만 주식 투자자들하고 이 자유시장 경제 신봉하는 국민들 다 합쳐서 상속세 폐지와 자본이익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 1441. 우리 남정욱 교수님께서 1441 저거 어떻게 숫자 좋다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1441 국민은 1441 하나를 4 죽이고 그러면 나머지 4 죽어가는 이런 기업들이
1등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1441 하나만 없애면 뭐냐 상속세 1, 4 죽어가는 이 하나를 상속세 이걸 죽이면 죽어가는 많은 기업들을 1등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국민운동 1441입니다.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속세 폐지 운동을 프란시스코 수도관에서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800년 전에 프란시스코는 자기 아버지가 이탈리아에 대단히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프란시스코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버지 가업을 개성하는 걸 포기하고 수도사의 길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상속권을 가지고 프란체스코를 협박을 합니다. 너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은 상속을 해주지 않겠다 너한테. 그래서 법원에다가 제소를 해요. 나는 프란시스코한테 상속 안 한다. 그런데 그 당시로는 교회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개입되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자기의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수도사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속권은 아버지 입장으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협박수단으로 사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면 자식은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도 그런 측면이 있죠. 통계하면은 부잣집의 자식하고 아버지가 만나는 횟수하고 가진 것이 없는 아버지와 자식이 만나는 횟수를 조사해 봤더니 재력이 풍부한 가족은 자식과 아들이 만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사회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와 같이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상속 제도가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생 선생의 논문을 읽고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대상은 2021년도 20년 통계에 따르면 12,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상속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속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상속에 관심이 없으니까 정치인이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대한 입장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한 게 바로 황성현 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000명의 문제를 1,400명의 문제로 부각을 시킨 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의제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주가가 평가절하된 이유가 상속세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실을 아주 교모하다고 봐야 되나 대단히 설득력 있게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는 그 원인은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그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상속세에 있다라고 하는 그걸 주장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한계를 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경제학적으로 얼마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본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가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는 데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상속에 대해서 이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통계적으로 보면은 12,0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되면은 이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 사이에 강남 집값이라든지 서울 전역 집값은 지방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상속세가 돈이 있는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의 문제가 돼버리면은 이것이 상당한 정도의 그 대상 인력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세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시간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상속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또 다른 또 하나의 관점을 제공한 것이 오늘 얘기한 바로 자본이득세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때문에 기업
가업 상계가 어렵다. 가업 성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젊은 이들의 취업이 제한이 되고 기업이 사라지니까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상속세가. 그래서 상속세 제도를 바꿔야 된다. 특히 그건 일반인의 상속이 아니고 가업 상속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 정도가 한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서 간접적인 이익을 줄 수가 있다. 상속세를 바꿈으로 인해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서 작동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 황선영 교수는 그것을 주가하고 연동시키고 또 기업의 어떤 가업 상속하고 연계를 시켜서 상속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상속세를 맞는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상속세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 이득세로 바꿔야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속세 자체는 폐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경제적인 무슨 이득을 호소하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는 이념세입니다.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기회의 평등, 부의 대물림의 방지 이거예요. 이게 사회적 이념이 되어가지고 상속세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하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이념에 몰입되어 있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국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적어요. 얼마 안 됩니다. 전체의 그 국세 수입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상속세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의 명분이라고 할까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불평등이잖아요. 불평등. 그리고 기회 불평등 특히. 그래서 이 상속세가 기회를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부의 대물림을 방지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사람들이 메모리에 대해서 지금 상속세가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는 그런 거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적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념이라든지 그 슬로건에 현혹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상속세가 서구처럼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항성님처럼 가업 상속을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자본 이득세로 바꾸는 게 좋겠다. 뭐 이 정도의 주장이 현실적으로는 설득력 있지 않는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할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선영 선생님도 다른 그 펜앤마이크에서 쓰신 그 에세이 중에 하나가 이동형 인간하고 정규형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0년대 대학을 다니고 50년대생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좋은 것을 보면은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라에 와서 좀 우리 사회도 저렇게 바꿔봐야 되겠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우리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이거는 전형적인 정규형 인간의 사고방식입니다. 정규형 인간이 아니고 이동형 인간이 되면은 저희 딸만 해도 그래요. 좋은 걸 보면은 뭐 돌아가서 바꾸겠다는 마음이 없고 여기 눌러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들은 이 상속이라든지 이 나라를 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결국 이 상속세라고 하는 것도 이동형 인간이 더 많아지고 이동형 기업이 많아지면은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도 바꿀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무슨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은 정치가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정치가들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것이 표하고 직결된다는
주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는데 그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 그 과거의 정부가 지금 당 이름이 민주당인가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세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 재밌는 주장인데 그 이게 뭔가 하면요. 어차피 보수 진보는 이렇게 맞물려 있고 그중에 이제 중도가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선거의 표차는 30만 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상당히 밀어붙인 거죠. 밀어붙였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안이 뭔가 하면은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 부동산 가격이 뛰는 바람에. 그래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회의를 해서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종합부동산세를 2%에게만 매겨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 도입 배경이 그거예요. 2%를 넘지 않고 2% 부자에게만 매기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낌새를 하는 사람들이 알았죠, 이게. 그 대상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17만입니다, 17만. 그래서 2%를 관철을 못 시켰어요. 그 얘기 뭔가 하면은 2%라고 그러면은 그 당시로 보면 이제 뭘 그래 편가르기라고 그래요, 편가르기. 그래 대단히 그 편가르기가 선거에 부정적인 일을 미치니까 그 대신에 이제 올린 것이 그 주택 가격을 13억인가 얼마나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17만 명이 나도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거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나는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국민들 다수가 이 종합부동산세가 뿐만 아니라 이 상속세도 자신의 이익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나가야지만이 이 상속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아니면 자본이익으로 바꾸는 쪽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시대에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것을 이제 찾아내서 발굴하고 그것을 전파해야지만이 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는데 뭐 대부분의 이제 우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둔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황소영 선생님이 1만 2천 명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이 상속세를 1,400만 명 내지는 또 대부분의 국민들의 이익하고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저런 통계학을 갖다가 설명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반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보면 좀 더 깊은 곳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철학자답게 철학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남정욱 숭실대학교 교수님께서 상속세라는 조선의 망령이라는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원래 정식 토론자는 아니었는데 책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황승현 선생님 말씀하셔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세미나 가면은 전체 세미나 시간에서 다른 분들이 오버한 시간을 갖다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상속세라는 조선의 망령이라고 쓴 것은 이런 의도로 쓴 겁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신분 질서가 상당히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업공상이고 일본도 이제 산업공상이죠. 거기도 사무라이 사자인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2등부터는 왜 달라질까 했더니 농민은 어쨌거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다 굶어 죽으니까 농업은 2등이고 마지막 궁금증이 왜 공업하고 상업하고 상공이 아니고 산업공상일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생각해봤더니 지배계급이 볼 때는 그래도 공업은 뭐라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상업은 뭐 만드는 것도 없이 그냥 남이 만든 거 갖다 팔아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걸 보니까 왠지 불로소득 같고 이래가지고 상업을 제일 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진 전쟁 때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그 일본군 총사령관 우키타 히데이에라는 사람을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일본 장교를 이제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하는데요. 평안도 정벌군이었던 일군 사령관 고니시키 나가하고 함경도 정벌군 제2군 사령관이었던 가토 기요마사 두 사람 다 압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사이가 되게 안 좋았다고 다들 알고 있죠. 이 사람 두 사람은 서로를 이순신보다 더 싫어했는데 협조도 안 하고 당연히 상대방이 곤경에 처하면은 모른 척하고 이렇게까지 전쟁을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둘이 사이가 가장 안 좋았던 이유가 둘 다 히데요시가 발탁해서 다이모가 된 인물들이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그러는데 왜 서로 그렇게 싫어했을까? 고니시키 나가는 기리스탄 다이묘고 가토 기요마사는 불교 다이묘거든요. 그래서 싫어했을까 했더니 일본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 그랬나 알아봤더니 고니시키 나가가 다이묘가 되기 전에 그 약재상을 했답니다. 물건 파는 상업에 종사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맨날 가토 기요마사가 약장수 이렇게 약을 올리다가 막판에는 작전회의 하는 데까지 해서 약장수라는 바람에 칼부림 날 뻔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토 기요마사는 그러면 정통 사무라이 집안이냐? 아닙니다. 가토 기요마사의 아버지는 대장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게 되면은 공고 다니는 놈이 상고 댕긴 놈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뿌리 깊은 정도로 산업공상의 신분질서가 공고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아무리 그렇게 질서가 탄탄하게 잡혀 있고 절대 그걸 용납을 허용을 안 한다, 이 신분이 섞이는 것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간악하게 공상을 천대하고 뜯어먹었던 나라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언제 그 실감을 했냐면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입술이 추잡스럽게 생긴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회의 좀 늦게 왔는데 재벌들 혼내준다고 늦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 딱 듣는 순간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저자는 정말로 흡혈귀구나, 본성 자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자들이 얼마나 상공을 우습게 보고 그 자신의 이제 배를 채우는 그런 수단 내지는 저장고로 생각했느냐. 그 1894년도에 우리나라를 여행했던 오스트리아 여행가 헤세 바르텍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다가 그것도 이제 봤는데 되게 사실 그런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왔다가 한국에서 왜 한국인들은 저렇게 밥이 하루 일해서 돈이 생기면은 그날 다 처먹고 저축을 안 하느냐. 다 뺏기거든요. 땅에다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묻다 걸리면 더 많이 맞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화폐 가치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1달러가 6,000양입니다. 그러면은 구리동전 6,000개를 갖다 집어넣어야지 1달러가 되거든요. 그러면 2달러짜리 모은 사람은 12,000개 구리동전을 모아야 되는데 그걸 땅을 파가고 묻다 걸리게 되면 이제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뺏기느냐? 뺏는 법이 되게 단순합니다. 일단 고을 그 사또가 누가 뭐 상업을 해가지고 뭐 이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 상업을 해서 돈을 좀 벌었다 하게 되면 일단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여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거 물어봅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말하면은 잡혀온 사람은 이제 황당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때립니다. 곤장을 치기 시작하게 되면 막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물건을 만들 때 재료를 좀 싼 걸 구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득을 챙겼습니다. 했더니 사또가 들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건 답이 아니거든, 그건요. 그러니까 니놈은 정령 진정 한번 제대로 맞아봐 정신 차리고 해서 예약 군장을 갖다가 물편함으로 바꿔라 해가지고 이제 또 팹니다. 패면 또 이제 막 정신이 오락가락한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재료에다가 흙하고 모래를 섞어가지고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러면 사또가 들을 때 이건 얘기가 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저 나쁜 놈이 그 취한 부당한 이익을 모두 다 빼앗고 저는 거기다 가둬라. 이런 식으로 뺏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보편적이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문제 삼는 사람도 없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저는 아직도 지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상속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건 지방에서 있는 토호들하고 얘네들한테 듣던 얘기인데 지방에서 지방 향판하고 그 다음에 관료들 몇 명이 짜게 되면은 동네에서 그 돈 좀 벌었다고 의세되는 애들 데려다가 한순간에 골로 보내는 건 일도 아니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되게 단순합니다. 내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사시도 붙고 뭐 행시도 붙고 했는데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던 제가 사업을 하더니 돈을 막 벌어가지고 나는 부곡 하와이 가는데 쟤는 진짜 하와이 가는 거예요.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 패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상속세라는 것을 때려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의 목을 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이란 나라는 제대로 망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잠시 일본의 식민지에 됐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산업공상에 그 엄청난 600년간 지속되어 온 이 정신세계가 그대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고, 이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단순하게 1441만 명의 어떤 그 재산의 이익을 갖다 보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조선의 망령에서 탈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자 계급을 처부수는 데서 반드시 꼭 필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천부인권이 결국은 재산권이고 돈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우리가 뺏기는 돈들을 적들로부터 찾아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자 계급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걸 갖다 계속 해나가는 운동을 좀 우아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최준선 명예교수입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 황성현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SG 정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프랑스계 정권 회사인 SG 정권 그것만 많이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SG 정권은 아무 죄가 없죠. 왜냐하면 그 주문 들어오는 거 받아서 그냥 사고 팔고 그것만 했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토론하신 남중욱 교수님께서도 그 프랑스 신부들이 이제 한국의 실상을 이제 고발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었거든요. 뭐냐면 이제 지방의 수령들이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오는 겁니다. 뭐라고 오냐면 무기고를 점검하겠노라, 이렇게 공문이 온대요. 그러면 지방 수령들이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의 이제 부자들을 불러 모은답니다. 저기 무기고가 텅텅 비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막상 무기보고에 가보면 무기가 없거나 아니면 전부 다 녹슬어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조금 뭐 밥개나 먹는 사람들이 우리가 채워 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채워 넣거나 아니면은 얻어맞고 채워 넣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 조선 시대가 정말 썩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승계, 이것도 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이 주제는 이제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터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3,600조의 부가 떠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디에 떠돌고 있냐면 60세 이상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60세 이상이 3,658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는 뭐 29세 이하는 156조, 40세 미만 39세까지는 928조. 젊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부 여생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이 산업 구조가 고령층 순자산은 점점 늘어나가지고 11년 새 3배 이상 급증해서 지금 3,658조가 되었고, 반면에 2030 세대가 보유한 순재산은 15%에서 오히려 12%로 떨어졌고요.
또 4050 세대 자산 비중은 57%에서 49%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중장년들이 돈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부조차도 전부 다 고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런데 그럼 이게 왜 이러냐?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빨리 그 자녀 세대로 부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상속세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니까 지금 고여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특히 문제를 코리아 디스카운터라고 말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뭐냐? 기업 지배구조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분은 얼마 안 가지고 있는 오너들이 경영하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돈을 갖고 있고 자기 돈을 자기가 쓰고 자기가 경영하겠다는데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는 민족은 한국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것을 굳이 남에게 맡겨서 남이 경영해야 그것은 정의롭고 옳고 또 타당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미국의 2002년에 앨런 사태로 비롯해서 타이콘이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도산했어요. 그 회사들이 전부 다 오너 경영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전문 경영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 한다 해서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 보십시오. 오너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정의선 회장님이 정확한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가 수그러드는 이 시점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거에 전문 경영인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너 경영은 틀렸고 전문 경영인이 해야 한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미 많은 경영학자들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가족기업, 즉 오너 그룹의 성과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2006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가족기업 1000개를 분석을 했습니다. 탑 클래스의 성장률, 높은 유동성 자산 비율, 낮은 부채 비율, 높은 수익률은 전부 가족기업이 창출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가족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보고 그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하고 공익재단을 통한 유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승계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 승계 방안은 우리나라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황필상이라는 분은 27살에 아주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늦깎이로 입학한 대신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그 프랑스 국비 장학생으로 뽑혔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어느 대학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독일에 가봤더니 제가 젊은 시절에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뭐 신문을 볼 실력도 안 되는데 주말만 되면 우편함에 동네 묵가시가 꽂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방세 놓는다, 자동차 판다, 뭐 온갖 거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야 이거 뭐 주말에 이 신문이 공짜로 배달되니까 이거라도 읽어보자 해갖고 제가 짧은 독일어 실력으로 그거라도 그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뭐 신기한 일들, 뉴스 되는 일들, 뭐 주지사가 뭐 했다는 일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읽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 생각에도 야 이런 게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황필상 씨가 바로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수원교차로라는 묵가지를 발행을 했어요. 묵가지 발행 거기다 광고를 떼어 실어가지고 광고 조그만 한 광고 뭐 대형 우리 저 일간지에 4대 일간지에 낼 수 없는 그런 작은 광고를 무수하게 받아서 그걸
영업을 해왔던 거죠. 그랬더니 이게 대성공을 했습니다. 대성공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어서 자기를 키워준 아주대학교, 이게 바로 황필상 아주장학재단, 지금 이제 구원장학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자기 주식을 몽땅 기부를 해서 그 금액이 177억 원입니다.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증여세 140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이건 누구한테 했냐면 아주장학재단에 했는데, 황필상 박사님은 연대 납세자라고 해가지고 같이 연대에서 책임져라. 이러니까 황필상 박사님은 재산이 없어요. 자기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다가 20억 원의 가치를 매겨서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죠. 자기는 순수한 마음에서 177억을 기부했는데 140억을 내놔라니까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했는데, 이제 고등법원이 행정소송 이제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황 박사가 경제력을, 그러니까 자기 수원교차로를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서 투자를 정리를 한 게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또 황필상 박사가 거기 이제 이사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그런 교묘한 편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편법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충분하죠, 실제로. 저는 이 고등법원 판결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온 언론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되니까 대법원에서 엄청 이제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판결을 냈는데,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정리에까지 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결국은 황필상 박사와 아주장학재단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고 나서 1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우리나라 재판이 빨리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골병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별세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맞다고 보는데, 대법원은 사정 판결을 한 것입니다. 사정 판결은 이게 지금 법률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우리 실질적인 정의에 어긋날 때 어떻게든 그 피해자를 구제해 주자고 하는 판결이 사정 판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끔 법원에도 눈물이 있어서 가끔 사정 판결을 내리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우리나라만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히 가족이 그 장학재단 이사진에 들어가서 그걸 당연히 운영을 해야죠. 돈만 기부하고 손 떼라,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을 기부하고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운영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뭐 강도나 다름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주회사로 하면 어떻게 했냐 하는데, 지주회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뭐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이제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기업을 지배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고, 또 의사결정 업무 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소유 구조가 단순화되어서 위험이 차단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좀 부수적인 장점인데, 그게 뭐냐면 지주회사의 주식만 자식에게 양도하면 그러면 회사가 계열사 해서 그룹 전체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주회사만 주식 넘기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럼 계열사 전체 넘어가니까 이게 조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좋은 방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넘겨줄 때 어떻게 할 건데, 지주회사 가치가 너무 크면 세금이, 아까 황 교수님 3천억짜리 세금 3천억 내야 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격을 떨어뜨려가지고 확 떨어뜨리면 900억에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주가는 항상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라라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 다 알고 있죠. 굳이 회사 중에 지주회사에 투자하면 돈 못 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주가, 지배주주가 결코 지주회사를 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걸 지주회사 주식을 다락같이 높여놨다가는 자식들이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주회사를 만들려면 일단 비상장회사는 50% 이상 주식을 가져야 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는 30% 주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50% 30%그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 살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래서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고, 만약에 이걸 충분히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게 누가? 지배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면 지주회사 자체를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그룹 자체가 날아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대주주는 지주회사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30%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오너들 중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오너가 많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지주회사를 뺏김으로써 공격당함으로써 그룹 전체가 뺏기는 그런 아주 위험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주회사로 인해서 더 많은 법적 리스크가 있게 됩니다. 어떤 리스크냐면 내부 거래 감시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배주주가 20% 이상 가지고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거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많이 가지면 또 내부 거래 때문에 엄청 골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주회사 체제를 갖게 되면 금산분리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만.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금산분리가 없죠. 삼성은 예를 들어서 삼성은행은 없지만 삼성증권도 있고 삼성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를 만약에 삼성이 지주회사라면 은행 보험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주회사가 이런 좋지 못한 점이 있고, 또 지주회사는 감사위원을 따로 분리 선임해야 됩니다. 분리 선임해야 될 때 의결권이 3%만 할 수 있어요. 3%만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20%를 갖고 있다라도 17%는 의결권이 없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또 다중대표소송이라고 또 이게 걸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를 가지게 되면 비지주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주가 상승도 어렵고, 또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상충이 일어납니다. 또 태생적으로 경제력 집중이 초래될 수 있고, 만약 그러면서도 또 이때까지 우리 한국은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주회사 안 된다 그러다가 해라 그러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97년도에 이제 전면적으로 허용한 이후에 지주회사를 취했음으로써 경영 성과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통계 내지 실정적인 경영 성과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정부가 왜 쓸데없이 이런 짓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너희들 꼭 지주회사 해라 말라 이런 말을 안 하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상할 때 너무 쓸데없이 이렇게 관여를 하고 지주회사 해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검증도 되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블러라는 것은 이제 경계가 흐릿해진 겁니다. 우리가 유리창에 입김 불면 흐릿하게 돼가지고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듯이 이 흐릿한 시대. 그러니까 이게 산업 자본, 금융 자본, 또 플랫폼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이게 산업 경계가 모호한 이런 시대에 도대체 어떤 지배구조 모델이 가장 타당한지 고민이 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주회사를 해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대신 이제 공익법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정적인 경영 기업 승계를 할 수 있고요. 창업 가치가 대물림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수익 활동을 사회화하는 함으로써 많은 국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기술을 유지할 수 있고 경영권 방어할 수 있고 기업의 해외 이전이 차단되고 또 장기적 목표 추진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의 목적은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지배를 제약시하는 시각에서 탈피해서 현행 지주회사를 통한 기업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대신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지배 구조로 발상 전환을 하자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재단이라든지 의결권 신탁이라든지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LLC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기업 승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드 재단을 보더라도 차등 의결권을 99% 가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결권 중에 40%를 포드 가문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넘겨줄 일이 없는 거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1936년부터 이때까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100년이 되겠네요. 이제 36년이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 빌 앤드 물린다 재단에서도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민간 재단 중에서 세계 최대의 재단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전부 거의 대부분을 빌 앤드 물린다 재단으로 옮겼습니다. 첸 저크버그는 원래 페이스북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메타라는 회사로 만들었는데, 이 회사도 차등 의결권을 일주당 10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는 차등 의결권을 발행을 해서 그 재단이 83.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3.6%라는 것은 이제 첸 저크버그가 가진 주식의 83.6%라는 거죠. 모든 발행 주식 총수가 아니고 이 두 사람이 가진 주식의 83.6%를 여기 갖고 있고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53.7%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까 이제 내가 LLC를 통해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LLC라는 거는 뭐냐면 Limited Liability Company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한 회사라고, 유한 책임 회사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는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이 아니면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회사는 다 법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뭐 법인이 아닌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사로서의 유한 책임과 또 조합으로서의 이중과세 부담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내지 않아요. 법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그 사원입니다. 사원들이 회사의 유한책임 회사니까 회사의 사원들이 자기의 소득에서 한 번만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원의 수는 1명 이상이고 주무관청에게 기본 정감만 제출하고 등록함으로써 바로 회사가 설립되는 아주 간편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원의 자격도 너무 재미있게도 보통 인간은 물론이고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조합, 합자조합, 또 LLC, 협동조합, 법인기 없는 비영리사단, 신탁, 합작, 투자, 공법인, 국가기관 등 모두가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원의 출자 의무도 꼭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미 이행된 노무, 장래에 내가 근로를 제공하겠다 또는 약속금, 무엇이든지 다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출자가 가능합니다. 책임은 계약 책임이든 불분명의 책임이든 전부 다 회사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은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체리티블 LLC는 뭐냐면 자산을 매각해서 양도세를 면제하고 기부금을 공제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면서 또 자선 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말하는데, 말하자면 자선 목적을 가지고 LLC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LLC 운영은 누가 하느냐? 매니저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임명해서 이제 그 LLC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LLC의 지분을 전액을 거의 대부분을 자선기관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럼 자선기관이 주주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 매니저는 자선기관에 이제 임원으로 또 취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LLC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선기관이 또 그 번 돈으로 자선도 할 수 있고 기업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미국은 이런 방식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유럽으로 가면, 북유럽으로 가면 이제 발렌베리 재단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발렌베리 재단, 스위스의 발렌베리 재단은 인베스트 아베라는 이런 그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차등의결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지난 27일 날 4월 27일 날 차등의결권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에 한해서 차등의결권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주는 그런 게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에 한해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냥 그것도 또 조건을 너무 덕지덕지 붙어갖고 하나마나한 결과가 됐긴 했는데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지주회사 지분을 23%를 보유하고서도 50%의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샬트 쉐바덴 협약을 통해서 20개의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을 승계하고 상속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조건이 있는데요. 기업 오너는 상속세 없이 공익재단에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차등을권 허용받는 대신 고용을 지킨다. 그래서 노사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대부분을 기부를 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배당 수익의 약 80%를 사회 환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도를 보면 제일 위에 가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크누크 알리스 발렌베리 재단이 있고, 그 보면 의장이 전부 다 피터 발렌베리 주니어고, 인베스트로 지주회사는 또 CEO가 마쿠스 발렌베리, 또 뭐 그 밑에도 보면 SEB 은행도 야콥 발렌베리, 이런 식으로 대부분 보면 이렇게 자기들이 가문의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북유럽은 이제 공익재단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배구조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로 뭐 면세 혜택하고 경영권에 대한 간섭이 없습니다. 아까 설명한 게 대부분 좀 겹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도 비슷합니다. 독일에도 이제 캐르버 재단하고 부체리우스 재단이 있고요. 약 21,300여 개의 공익재단이 독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캐르버 재단은 이제 기계 제작 사업을 하던 쿠르트 캐르버라는 사람이 1959년 캐르버 스티퉁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파운데이션입니다. 영어로는 파운데이션인데, 파운데이션을 설립해서 기업의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를 하고 92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재단은 연 2천만 유로의 예산을 집행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드 부체리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언론 재벌인데, 디차이트라는 차이트, 이게 지금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문입니다. 이것을 부인 에블린과 같이 재단을 설립했는데, 바로 그 재단 이름이 차이트 스티퉁입니다. 함부르크의 부체리우스 로스쿨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지금 밑에 그림에 왼쪽이 이제 로스쿨 전경이고, 학생들이 마당에서 이제 담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 재단에서 거의 기업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공익재단 3중 주제라 했습니다.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주식 보유를 제한하고요, 의결권을 또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억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우선 두 번째 보면 상속증여세법. 일단 주식 제한을 5%에서 20%까지만 취득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특정 회사 주식 제한, 그다음에 보유도 30% 이상 보유해라. 그리고 이제 공시 감시 의무, 결산 제출, 공시, 외부 감사 이런 걸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공정거래법에서도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취득 제한을 보면 5%, 10%, 20%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금 이제 금년에 작년까지 76개인데 지금 금년에 이게 46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집단은 이걸 5%만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10%, 또 특정 회사의 경우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뭐 자선 장악 이런 것에 한정하겠다, 이럴 때는 2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유 제한도 이제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매년 말 초과 주식의 5% 상당을 가산세로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세금 무서워서 30% 이상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20% 이내, 일본은 50% 이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넉넉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의결권 규제도 이제 의결권 행사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아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재단 한 46개 정도 되는데, 이 회사들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익부문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 후 공시 의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문제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해외 사례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은 20% 정도 보유할 수 있고요, 일본도 50%까지는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익법인을 키우는 것이 국가 경제나 우리 국가 사회에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떻든 공익법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미국처럼 20%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 면세 비율을 20% 상향을 해야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상호 출자 기업 집단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공익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나머지 회사들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대형 회사들이 공익재단을 좀 자유롭게 설립하고 거기서 기부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대기업들을 상호출자 기업 제한 기업 집단을 옥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결권 역시 20%까지 하고 20% 보유하고 20% 한도 내에서는 의결권 제한 역시 폐지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우호 지분으로서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고 또 기업 지배를 유지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이라고 합니다. 최준성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그쪽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세제 측면에서 좀 위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부 활성화 그리고 이제 CSR 이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전 발표에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 공익법인에 대한 그 규제, 세제상 규제 핵심은 그 주식 출자 및 보유에 대한 그 규제로 판단되고 이 때문에 이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이 어렵고 그 기업 승계의 수단으로도 활용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 보유 모두 제한을 당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요 외국의 경우에는 차등 의결권이나 아니면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을 제한을 좀 많이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분관리회사 설립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규제돼 있든지 아니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려운 상태고요. 그 경영권 방어 수단이 갖춰져 있지도 않으면서 이 공익법인에 대한 지배도 사실상 이 금지하는 이런 봉쇄하는 우리 법제가 이 다른 나라하고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업 경영권 승계가 이 기업의 지속성,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의 지속성과 영속성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이 전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0%에 달하고 그리고 국제유사 경쟁에서 불리한 걸 볼 때 이 공익법인 상속세제를 좀 이용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개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마저는 나가지 않도록 세제상 규제나 아니면 다른 규제를 좀 풀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부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부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기부 등 공익활동이 필요한 이런 세제 시점에서 공익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이 공익법인 세제상 규제는 좀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이 자료에는 표를 넣었는데요. 계속된 그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규제 강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의 그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출자 평균 지분율의 감소 같은 이런 좀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당연히 보이고요. 이 가장 중요했던 개정은 그 2017년 개정인데요. 그때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을 성실 공익법인에 제외해서 의결권 주식의 5% 초과분은 그 과세하도록, 그러니까 5% 룰이 이때 생겼습니다. 17년 때 이게 강화되었는데요. 이 사회가 수혜자라는 그 공익 실현이라는 관점을 볼 때 출연 재산의 감소는 공익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거고 곧 사회적 비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표를 넣었는데 이 기업 집단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의 그 평균 지분율이 20년까지는 18년에서 20년까지는 1.25 정도로 이렇게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21년, 22년은 1.16, 1.10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 평균 지분율이 감소했다는 건 그만큼 출자 재산이 줄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도 조금밖에 받을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공익사업도 축소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익 활동을 증대하는 것이 이제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 재원인 기부가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기부 촉진을 위해서 현재 규제 지향 제도를 완화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국제 자선 단체인 그 CAF 영국 단체인데요. 거기서 발표한 2022년 세계 기부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19개 조사 대상국 중에 88위, 상당히 하위권입니다. 2011년 57위에서 대폭 하락했는데 중국을 예를 들면 같은 기간 중국은 140위에서 49위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약간 좀 쇠락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통계청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감소해서 기부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법인 세제도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행 공익법인 상속세제는 그냥 규제입니다. 규제의 일변도인데 이것을 주식 출연 자체에 대한 제한보다는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어떻게 더 수행을 더 많이 할 것이냐, 제고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ESG 측면에서도 기업이 그 S에 해당하는 종업원, 고객, 공급망 등의 영역에서 중점을 주되 이제 당면한 사회과제를 찾아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주고요. 그래서 기업 공익재단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공익법에 대한 주식 제한은 그 현실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CSR의 가장 큰 그 방향은 그 기업들도 그 CSR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도 추구하는 그 전략적인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공익법인을 그 어느 정도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 승계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정도의 대가는 줘야지 이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에 그 기업 집단 관련해서 공익법인이 기업 집단의 경제적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없기 때문에 그 기업 집단과 그 공익법인이 나쁜 관계는 아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준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기부 및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집단 관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비율을 최소한 20%까지는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20%고 그 일본이 50%이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 20%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도적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그 과도하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면 기업가의 의욕도 불러일으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법인 상속세제도 완화한 쪽으로 좀 개편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우 작가입니다. 저는 그 한국 공익법인 제도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익법인 지배구조 모델을 채택할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현행 제도를 보면 일단 규제 위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좀 저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기업인이 공익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일단 가장 쉽게 출연할 수 있는 게 주식인데 이제 주식 출연이나 보유에 일단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인이 그 출연을 할 때부터 문제점에 부닥치게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주식 그 규제 때문에 주식을 처분을 하고 현금으로 출연을 하면 당연히 그 기업이 주가 하락하는 리스크를 또 짊어지게 될 수도 있고, 또 현금화를 하게 되면 자본이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 규모 자체가 축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거는 상장 기업에 한해서 발생을 하는 문제이고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 처분 자체가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법인이 그 운영을 하려면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필수적인데, 사실 운영 재원이라고 하면 현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이 3개 정도 될 텐데요. 현금은 사실 은행 이자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현금만으로 운영 재원을 마련을 하는 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이 없는 공익법인도 많은데 이걸로도 재원을 확보를 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아서 이걸로 법인을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이런 규제로 인해서는 이런 이제 주식 배당금을 많이 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을 운영을 하려고 해도 재원 확보에 애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의결권 행사 금지 규제 조항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그 아까도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황금주라든지 차등 의결권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기업인이 경영권을 방어를 하려면 주식을 좀 많이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공익법인에 출연을 하게 됨으로써 의결권 행사가 제한이 되면 기업인으로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그 출연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배 구조가 한 명밖에 없고 다른 주주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까지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둬서 굳이 필요가 없는 그런 많은 중소기업에도 유명무실한 그런 규제를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한국의 현재와 같은 규제 시스템이 공익법인이 그 근본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회공헌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업이 ESG라는 그런 용어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거를 수행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많이 하게 되면서 고액 자산가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고액 자산가들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싶어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싶다면 이런 규제부터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이제 뭐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이 출자한 공익법인 수가 증가하지 않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기업 공익법인 지배구조 모델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업자는 보통 이제 그 공익법인에 본인의 재산을 출연을 하면서 본인은 죽더라도 그 법인 자체는 영속성을 가지고 영원히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익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공익법인에 넘겨주게 되면 이제 공익법인은 영속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 논문들을 봐도 이런 공익법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뭐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훨씬 훌륭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공익법인은 항상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과도하게 지는 것을 좀 피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채 비율도 좀 낮고 이익 변동성도 낮고 그래서 재무적으로 건전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공익법인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를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다 보니까 R&D에도 투자를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웨덴 발렌베리 재단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이 공익법인을 가지고 지배구조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인데 이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거의 주식 배당금인데요. 이 배당금의 80%를 R&D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공익법인이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경영권이나 상속 문제를 둘러싼 그 후계자들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한국은 항상 경영권이나 상속 문제 관련해서 뭐 형제난이라든지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익법인이 활성화된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거의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자가 공익법인에 일단 재산을 출연을 하면 이 재산이 공익법인에 영구적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고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후계자들한테는 이제 재산도 많이 가지 않고 또 경영권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 자체가 굳이 발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의 재산이나 경영권이 다 공익법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후계자들은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한 몇백억 정도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부자 리스트 같은 거를 꼽을 때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후계자들은 거의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룹의 재산 자체가 공익법인에 다 갔기 때문에 후계자들은 뭐 좀 검소하고 재벌답지 않고 검소하고 또 청렴한 삶을 살고 있기로 유명하고 그래서 또 스웨덴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재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부를 공익법인에 출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후계자들로 갈 그 돈이 재단으로 공익법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도 이런 공익법인 체제가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 지배 구조를 좀 다양하게 취할 수 있고 또 개편을 하는 것에 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 공익법인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 지배 구조의 최상단에 공익법인이 위치를 하게 되고 또 그 공익법인 아래에 지주회사라든지 아니면 자회사가 그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공익법인의 이사회 자리에 가문의 주요 후계자들이 들어가고 또 대신에 그 공익법인 아래에 있는 자회사에는 그 전문 경영인에게 그 경영을 위탁을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공익법인 이사회 자리하고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자회사의 CEO 주요 자리를 모두 기업의 후계자가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기업 지배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위탁을 하고 싶으면 그냥 자회사의 CEO를 다른 외부인으로 임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소유와 경영을 일치하고 싶으면 후계자가 공익법인 이사회 자리에도 들어가고 아래에 있는 그 자회사의 CEO도 겸직을 하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쉽게 기업 지배 구조를 좀 개편을 하고 또 뭐 다른 지배 구조로 바꾸고 이런 게 좀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경영권 자체가 공익법인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한 명의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의 후계자들이 공동으로 기업을 컨트롤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발렌베리 그룹 같은 경우에도 항상 후계자들 중에 제일 똑똑한 2명을 뽑아서 탑2한테 기업의 경영을 공동으로 컨트롤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기업 그 문화가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도 경영권이 개인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공익법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탑2로 뽑힌 후계자들이 그 공익법인의 이사회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자회사 중에서 좀 중요한 자회사의 CEO까지 겸직을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익법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해외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기업은 언제든지 본사를 해외로 이전을 할 수 있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공익법인은 그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전이 원천적으로 방지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이 사회기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 부담을 낮추는 효과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정부도 물론 공익 사업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제 공익법인이 하는 것만큼 섬세하고 세심한 분야에까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간이 주도로 이런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좀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공익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뭐 예를 들면 아산재단 같은 경우는 그 정주영 회장이 설립자인데 뭐 가장 소외받는 지역까지 뭐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뭐 농어촌 지역에다가 아산병원을 설립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아모레 퍼시픽 재단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층이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을 위주로 여성을 주제로 하는 뭐 학술 재단이나 뭐 이런 곳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공익법인이 많이 만들어지면 기업의 개성과 그리고 뭐 기업자 그 출연자의 철학에 따라서 좀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공익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거는 정부가 마치 채 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민간의 그 민간 주도로 공익법인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라서 사실 정부와 공익법인이 투트랙으로 공익 그 활동을 하려면 공익법인의 활동을 좀 활성화시켜 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익법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공익법인은 뭐 배당금이든 뭐든 이익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좀 그래도 짧은 시간 이내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얻더라도 내부에 유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사내 유보금이 너무 많다, 그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그냥 계속 쌓아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기업의 부의 일부를 공익법인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공익법인은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계속 그 돈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내 유보금의 상당 부분이 사회로 환원이 되는 그런 효과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한국의 공익법인이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최준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너무 이런 이제 주식 출연 비중이라든지 뭐 보유에 대한 제한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20%도 주요국 중에서는 제일 낮은 비율이지만 또 최소 20% 이상은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공익법인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게 우려된다면 이런 그 취득 자체의 비율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뭐 외부 감사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다른 규제 방식을 통해서 투명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현행 제도가 너무 규제 일변도로 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히려 한국의 반기업 정서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기업 정서 때문에 이런 규제 일변도의 현행 제도가 마련이 됐겠지만, 이런 현행 제도 자체가 기업인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또 공익법인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현행 제도 때문에 반기업 정서가 또 강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악순환이 지속이 되는 건데요. 이런 이제 대기업에 주어지는 반기업 정서를 약화를 시키려면 기업이 공익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익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또 공익 법인을 설립을 해야 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근데 공익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가 생기면 기업이 공익 활동을 하는데 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기업이 공익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공익 법인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네. 저는 이제 공인의 계산으로 실무를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때문에 상속세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본도덕세 노조에 대해서 해결을 하자, 이런 장기적인 방향은 참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김이 더 있어다,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 더 많이 들어야 된다 하는 이제 김이 더 있어가 많다 보니까 사실 되게 힘들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과 동시에 좀 병행할 거를 좀 매수 중국권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서 비상장 주식의 주식 가치가 1,000원이다. 그러면 한 상속세가 한 500원 정도 있잖아. 근데 그 500원을 그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물납으로 하라고 하는데 물납 잘 안 나갑니다. 그러면 회사를 팔아야 내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그러면 그 납세자한테 매수 주급권을 줘서 그럼 1,000억 되는 이 비상장 주식 전부 네가 사가라,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500억은 세금 내고 500억 현금 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석연 이런 사람이 다우 김인배 회장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가를 엄청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다우 김인배 회장 입장에서 그 주식 총액이 3,000억이다. 3,000억에 대해서 세금 낼 돈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럼 김인배 회장 입장에서는 3,000억 전부 네가 가져가라. 다 가져가고, 저 병력분도 다 주고, 대신 세금 공제하고 현금 달라. 그럼 3,000억인데 1,500억 예를 들어서 절반 상속세가 나온다고 그러면 3,000억 가져가고 1,500억 달라.
이렇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하자. 그렇게 되면 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비상장식의 철저한 문제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에는 3배 할증을 하고 그 전년도에 2배를 할증하고 1배를 하고 사람을 죽어버리면 우리나라 비상장식 평가를 할 때 수익같이 3배, 자산같이 2배 이렇게 가중치를 하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원천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는 이유로 그 비상장 주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고평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낼 수 없죠. 그래서 그 왜 이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높이 평가된 그걸 어떻게 세금 내느냐 이렇게 낸 걸 정당하니까 세금 내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걸 주식 국가가 가져가라. 대신 세금 제하고 배금 달라. 이렇게 하는 매출 청구권을 납세자한테 주게 하라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 지금 이제 안고 있는 이제 상속세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드러나니까 특히나 이번에 나덕연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이 드러나니까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본 이득세로 하자 하는 이런 주장도 상당히 좋은 대안으로 이렇게 호소력이 있어서 좀 쉽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이 제가 생각할 때 국세청이 복잡한 거 안 합니다. 국가는 아주 심플하게 예전에는 물납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납으로 하니까 그 물납으로 주식을 받아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죠. 네. 안 사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네. 한 번 냈다 80% 또 했다가 또 8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주인이 사는 거죠. 그러면은 상속을 100원 내야 되는데 나중에 64에서 또 80% 또 50%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100원 내야 되는데 한 30원에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게 감사원에 걸린 거예요. 공무원들은 다 똑같습니다. 감사원에서 왜 100원 내야 되는 걸 20원밖에 안 내? 그러니까 위헌이야. 그 물납 받지 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식 전부 다 준다는 거죠. 예. 일부만이 물납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전부 다를 국가에 다 준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그런 주식을 받아서 세금 공제하고 현금을 주고 정부 네가 알아서 그 회사의 주식을 딴 데다 M&A 해라.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그걸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골치 아프니까 이제 가지 말자 이렇게 나오고 정부가 골치 아프게 만들어야 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제가 아마 이 상속세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혹은 국회에서 어쨌든 국회에서 이 세미나를 한 게 한 5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아침에 조찬 모임 와가지고 나 공부 좀 시켜달라. 혹은 저녁에 저녁하면서 자료도 주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은 황 교수 말 다 맞는데 내가 우리 지역구 가서는 그 얘기 못해요. 또 어떤 분은 참 맞는 그 말 맞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아요?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해결책이라고 보고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해서 해결했지만 우리나라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배 아픈 국민 정서 때문에. 방법이 나머지 하나가 뭐냐? 저는 아까 우리 신중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떠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냐? 스웨덴이 했습니다. 스웨덴이 떠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그 아스트라제네카도 떠나고 이케아도 떠나고 테트라팩도 떠나고 다 떠나다 보니까 이제 망해가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서 80년대 초반에서 말경까지 있었는데 그때 스웨덴은 그때 그야말로 병든 나라였어요. 그 병든 나라가 나중에 90년대 들어가가지고 이제 서서히 치유가 되는데 뭘로 치유했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못 고칩니다. 제가 볼 때는 못 고치니까 어떻게 되냐? 기업이 떠나야 됩니다. 떠나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해봐야 그래야 정신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뭔가 변경을 하지. 지금도 국민 정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뭐라고 하냐면 삼성 그게 왜 이재용 거야? 우리 국민 거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가져가라고 하면 바로 그에 딱 말이 맞았으니까 그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주식 전부 다를 국가에 가져가라. 국가가 그리고 대신 절반을 네 평가한 절반을 나한테 내놔라. 예. 그게 그 법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법으로 만들 때 제가 어떤 국회의원 해보겠습니다. 이 법으로 만들어 한번 올려봐라. 그러니까 상속받는 재산을 전 국가가 다 가져가고 처분해서 반 국가가 가져가고 나머지를 돈으로 주라. 어느 부서가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로 저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런 논의가 자주 되면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발표해 주신 최준석 교수님 또 그 신준혁 교수님 또 남정욱 교수님 또 금방 간수 임동원 박사님 또 박지우 작가님 다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촬영해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또 와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걸로 상속세제 어떻게 바꿀까 하는 이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